너무나도 잡고 싶은 청년 표심 여야 후보를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수험생 응원에 나섰고요. 최근에 청년층 표심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늘도 청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죠.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대위 인선 막판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부터 할까요?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선대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선대위가 출범할 것 같습니까? 선대위가 그동안 좀 이제 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 네. 밥그릇 싸움 또는 권력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 다툼 이런 양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캠프 측과 당. 예.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은 기존에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좀 개편하고 새로운 이제 진영을 꾸리자라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캠프를 유지하면서 확대 개편하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제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교수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선대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좀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15일이었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출판 기념회 때 윤석열 후보가 저희를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나왔던 메시지라든지 회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소식들을 볼 때 어차피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왔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자신의 영역 안에서 뭔가 전권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 원톱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잖아요. 10명이 넘습니다. 12명, 13명 되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와 국민의힘이 원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체제라고 한다면 두 선대위, 여야 선대위가 어떤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의 경우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책임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럴 때는 원톱이 있는 게 낫다고 봐요. 컨설터가 낫다 있고, 그런 다음에 직능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좀 분담 체제로 가는 거. 그래서 뭔가 자율성을 부여해서 뭔가 합의를 이뤄가는 건 좋은데,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명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이 캠프 선대위원회를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책임의식이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단 메모드급으로 꾸리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 명을 포용해 나가니까. 근데 그 포용을 해 나가는데 이거 선대위가 좀 겉돌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규모긴 한데 내용적으로 있어가지고 내실에 있어서 좀 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가 거론되는 몇몇 인사들 가운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물론 김한길 전 대표의 수락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김한길 전 대표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 대표이기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책수석도 지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영입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철수 대표와 같이 만들었고 2015년도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진영이긴 한데 이른바 진보 진영이긴 한데 비노 계열, 반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중도 진보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일정 부분 저는 힘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나치게 사실은 친문은 아니잖아요. 김한길 전 대표가 비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입 인사들이 주로 반문, 비문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반문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반문 인사들이 들어오면 이제 오히려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지지를 전통적으로 보내왔다가 2019년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탈했던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죠. 권영세 의원이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김만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인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뭐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제일 깊숙하게 발을 맞춰왔던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적으로 감정들이 안 좋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윤 후보와 정권 교체라는 두 이 화두를 중심으로 아. 얼마든지 뭉칠 수 있다고 아. 보고 이분은 우리 당과 상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만길 전 대표가 영입이 성사된다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권영세 위원장 역시 지금 윤석열 후보와 대학교 동아리 때 같이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맨 처음인가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었을 예, 때 예. 그때 권영세 의원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당에 빨리 들어와라. 그때 네. 인재 영입위원장이었거든요. 권영세 예, 의원이. 예, 그때는 예. 좀 입장이 좀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권영세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윤석열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원톱 가능성 지금 높게 보고 네.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장제원 의원 선대위 역할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났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경우에 혹시 2030 청년층 표심 잡는데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감점 요인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실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장제원 의원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이제 국정감사 때도 열심히 활약한 것도 떠오르고 또 하는데 예. 아들의 그런 어떤 비리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예. 그럼 청년 표심을 가지고 지금 양당이 지금 아까 뭐 맨 처음에 화면에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아주 핵심 요직에 기용을 하면 선대위에 예. 당연히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은 그걸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다면 저는 청년 표심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좀 간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요.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시키고 싶어 할 텐데 홍준표 의원 계속해서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홍준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선대위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선대위에 안 들어갈 것 민주당 같다고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선대위에 합류 안 할 것 같은 인사들이 다 속속 이제 합류를 했는데 예. 지금 홍준표 의원이 포지셔닝 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정인 위원장이 만약 한다면 예. 김정인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예. 상임선대위원장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 얘기가 있는 거고 아. 또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후보, 예. 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홍준표 의원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아.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을 선대위에 억지로 합류시키려 해도 오히려 전 반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분명하게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 네. 하는데 그러나 선대위에 합류해가지고 완오브 되긴 싫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거 그게 더 오히려 좀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는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그리고 유족 회장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전준영 등장 그 동기생 전사 나섰습니다. 아, 준영이 하고 동기 군의 동기. 동기군요. 저희가 이게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소위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저는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늘 분명히 밝혀드릴 거는 저희가 성병 장병들 유족
분들은 윤 후보님 뭐 지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입장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키다가 희생되고 살아 돌아오니까 그 지켜주던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11년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네. 그게 그 사건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민 모두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지 정치의 진영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그걸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 청문회 나오시게 되면은 항상 그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죠.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보면은 천안함 폭침을 누구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항상 그게 경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국회에서 네.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지난 국회에 어떤 분이 천안함 폭침에서 모르니까 모른다 관심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국무조정실장이고 근데 뭐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왜 것이죠. 북한은 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종적 자세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천안함 이 폭침 사건이 처음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폭침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나중에 썼어요, 사실. 예. 그런 점이 이제 지금 이 천안함 원장, 예. 최원일 함장이죠, 예. 함장.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게 배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폭침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청문회 때 입장을 물어보고 이런 것과 좀 연관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예.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 크게 의미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어떤 이념적인 논쟁을 유발하려 하는 거. 아, 이런 얘기가 아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정말 예. 이게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거,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인 잣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런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학 그 언론연합회 학생들하고 간담회 가졌거든요. 네. 앞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 공략 거의 매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표 지금 청년의 그 2030의 예. 그 지지율이 낮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 지표가 이재명 후보 나타나거든요. 쪽에서는 다른 나이대 세대보다는 20, 30대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낮아요. 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로 볼 때는 오히려 2030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라고 봤던 건데 과거 선거 네. 땐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예. 2030이 볼 때는 현 정부의 전 그 지난해 그 조국 사태가 굉장히 여전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스펙 위주의 그 아빠 찬스라는 거 이런가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예. 자녀 입시에 어떤 의혹 같은 게 있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현 정부의 2030이 등 돌리게 된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끌어모아야 되는데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책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인식을 주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냐의 문제고 예.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양대 정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030이 이번에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는데 맞습니다. 다 동의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청년층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홍준표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그 홍준표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젊은층의 마음을 크게 이제 얻지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얻게 됐을까? 이런 여러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그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후보 때. 저는 뭐 공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고 네. 이 계층의 또는 신분의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로스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로스쿨 제도 막상 시체말로 까고 보니까 아, 이게 뭐 부자들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로스쿨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거의 사법고시가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게 어떻게 과거엔 이제 뭔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학벌 이런 것과 관계없이 네, 네. 그냥 사실을 붙어서 이른바 사법시험을 붙어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이 그 45화를 얘기하고 네. 수시 100% 폐지한다. 예. 정시 100% 도입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모병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뭐 사법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다른 이른바 세습 경제 이런 걸 깨고 음. 뭔가 계층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닌가 홍준표 의원이. 그렇군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직후에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긴급 전략 보고서 이걸 작성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예. 컨벤션 효과라고만 국민의힘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윤 후보가 이걸 마냥 컨벤션 효과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예. 11월 5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네. 지금 17일이고 10일이 지났으면은 단순히 컨벤션 효과였으면 이게 약간씩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친다고요. 근데 지금 윤 후보나 이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지지율이 완전 더 벌어진다, 격차가 심화된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수위거든요 지금. 그래서 긴급전략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일단 선대위를 뭔가 이제 컴팩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머드급 선대위. 네, 너무 지나쳐서 예. 남의 얘기, 남의 집안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과 책임감, 네.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워낙 크니까 예. 자신이 그냥 저기 한 저쪽에 구석에 하나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의원들도. 네. 그런 메모드급의 선대위는 별로 유권자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아시죠?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전략통으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지난 대선 때도 총괄 선거 전략위원장도 맡기도 했는데 자, 우상호 의원 지금의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도 총괄본부장, 공동총괄본부장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선대위원회 띄워놓고 지금 완전히 상설 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상근 체제로 동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쪽 대응에 대응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전체의 그 본부장들이 완전히 하루 24시간 상근 체제로 변화돼야 되고요. 계속 뭐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또 이런 식의 위기 대응 체제도 제대로 돌려야 되죠. 네, 지금 뭐 전체 본부장들이 하루 24시간 상근 체제로 변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가장 시급히 바꿔야 될 대목이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메시지가 너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어떤 그 당과 정부와의 자꾸만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그걸 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런 건 좀 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요? 후보 중심 나오는데 예. 후보가 중심이 돼야 돼. 후보가 모든 걸 컨트롤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보세요. 지금 요새 보면 후보가 이제 당무를 우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야마다. 전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권 대권 분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을 다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후보가 다 모든 걸 관장한다, 장악한다. 이것도 맞지.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예. 그러니까 뭔가 후보가 같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고 이슈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아까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대응하는 것과 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그게 자꾸만 실수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격차가 좀 벌어지니까 좀 조급해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조급하니까 말이 좀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가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이 좋은 점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갈등으로 비친다면은 그리고 아직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괜찮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네네. 아니면은 차별을 하지 않고 같이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양쪽이 좀 제가 볼 때 어중간한 것 같아요. 차별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도가 지지율이 약간씩 요새 좀 저조한 현상을 보이니까 좀 차별화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직자적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에게. 그렇군요. 선거의 간판 역할을 할 새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외교, 경제, 안보 이런 전문가들도 과거 선대위는 영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앙 정치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성남시 팀, 경기도 팀도 경기도. 있는데 이분들의 극히 일부지만 이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분이 몇 명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소환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면으로 나서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가장 핵심 측근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 구심점이 되면서 자꾸만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선대위에서 그분들이 뭔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예. 보니까 영입하는 것도 힘들고 선대위는 대규모로 꾸려졌는데 뭔가 과거 이회창 후보 캠프가 이렇게 대규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군함이 구축함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무슨 호위함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비유를 했었거든요.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싸울 때. 그랬었군요. 그런 것과 비유가 글쎄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 한번 민주당 캠프에서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 갖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현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날렵한 선대위로 좀 다시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앙 정치에 그리고 일단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신주류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했던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효율 위주, 효능감 위주에서는 좀 떨어진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었죠.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사실 뭐 여권의 책사로도 불리기는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당 선대위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위기다 이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선대위에 뭐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선대위에 우리 당 의원님들 다 고루고루 잘 참여하셨고 윤광로 선대위가 가동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꼭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후보님도 이런저런 뭐 답답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선대위에 굳이 제가 참여 안 해도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알아서 좀 힘이 돼드리고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참여를 해야 되나.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지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죠? 예. 어떤 사람이 딱 틀어지고 전반적인 거 그때 틀어진다는 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무슨 뭐 권위주의 체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네. 공동선대위원장이 너무 많잖아요. 약간 우상호 의원 지적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 거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표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책임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주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직위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라는 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되는데 선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이 다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예. 말은 아무튼 뭐 돕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선대위에 합류할 의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외부에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한 발 좀 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약간 이제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특정한 인물이 영입이 되고 안 되고가 저는 그렇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당과 정부를 좀 질책했잖아요. 네. 당 같은 경우에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홍남기 부총리를 많이 두둔했던 곳이 이제 청와대인데 청와대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권력 말기에 항상 나타나는 이른바 이제 레임덕 현상 같은 네.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권당의 후보들은 항상 권력 핵심과
차별화를 해왔어요. 예. 나를 넘고 넘어서라. 뭐 현직 대통령도 그래왔고, 뭐 근데 탈당도 문재인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 전체 지지율이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높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차별화를 상대적으로 섣불리 하기 이재명 어려운 후보보다 거예요. 높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차별화하기도 애매하고 차별화 안 하자니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자꾸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김부겸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나 이제 이 대선 선대위에서는 아마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정부와 자꾸만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아. 이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부는 해야 됩니까? 관료들이거든요. 예. 관료와 이른바 차별화하려면은 정치와 차별을 해야 되죠. 정부 관료와 차별할 일은 아닌 거예요. 정부 관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정치를 볼 때.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잖아요. 예. 홍남기 부총리 보고 이제 너무 심한 말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유권자들 중도층이 됐건 누가 됐건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부총리 자꾸만 이렇게 나무라는 거. 아, 그런 그렇습니까? 것들은 전 선거 예. 전략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예. 물론 이제 예산 당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나무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 걸로 비친다고요. 네. 그건 네. 별로 선거 전략상 좋지는 않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